비트코인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고 모건 스탠리가 고객 자산에 비트코인 펀드 편입을 포함했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믿어도 될까요? 한때 부동산, 주식 그리고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란 TV의 고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내가 여기에 돈을 넣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0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해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믿음이 점점 공고해져서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트교다라고 해서 믿습니다 거의 이런 건데, 돈을 어떻게 믿나요? 손승욱 기자님은? 돈은 일단 손에 잡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일단 뭐 세종대왕 조지호 식당 찍혀 있는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러 명이 그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그 맞아요.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약간 경제 전문 기자님답게 전문적인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출연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그 사회 구성원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면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돈이라는 걸 만질 수 없고 그냥 카드를 그냥 늘상 쓰잖아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일종의 이제 디지털 화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뭐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온 지 지금 현재 10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법정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된 게 그 뭐 근대 와서 뭐 거의 200~300년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뭔가를 이제 믿음을 바라는 건 좀 무리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강해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총론을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강론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뭐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 가상화폐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화폐입니까? 예, 화폐 기능이 이제 사회 경제 시간에 이제 배우잖아요. 네. 물물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 조장의 수단. 그러면 일단 물물 교환 쪽을 많이 생각을 맞아요. 하시죠. 그냥 네. 딱 떠올리면 우리가 당장 쓰는 게 네. 물물 교환의 수단인데, 물물 교환으로 쓰려면 가격 변동이 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간 변동성이 5%가 넘습니다. 최근에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2017년에 많이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먹으려다가 커피 다 식겠다. 야, 레스토랑 가서 결제하는데 나올 때 들어갈 때 가격이 다르면 어떡하느냐.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분명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뭐냐면 화폐의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 가치 저장의 수단. 지금 10,000원과 10년 뒤 10,000원이 다르죠. 어떨까요? 물가 다르죠.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치 저장이 되나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맞아요. 싶은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보자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훌륭한, 더 기능을 잘하는 화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는 드리려고 겁니다.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원리는 뭐냐라고 보면 사실 모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화폐, 그냥 달러로 예를 들게요. 공급이 넘쳐나죠. 그거는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네, 연준이 공급이 푸는 넘쳐. 달러의 규모가 네. 엄청납니다. 극복되면 다시 빨아들일 거고. 그죠? 빨아들였나요 지금까지? 아직은 뭐 2008년 이후로 2008년 이후로 빨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뭐 줄이겠다고 말만 하고 금리를 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했죠. 줄일 수가 없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 하잖아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공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는 그 세상에 얘기인가요?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은 네.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면 달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라고 하는 게, 제가 비트코인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과거 초창기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컴퓨터 쪽에 좀 개발자 중심 집단에 약간 이쪽으로 좀 약간 친숙한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른바 음성적인 거래를 국제 간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글로벌하게 뭔가 가치를 전송하고 싶은데 수단이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네? 이걸 통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암암리에 쓰다가 이제 점점 대상이 넓어진 거죠. 심지어 2017년에는 저 같은 사람들까지 이제 알게 되면서 믿기 시작한 거고요.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투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캐시우드 CEO가 예. 혁신 기업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그 네. 펀드 가운데는 네. 실제로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일종의 이제 주식처럼 만든 상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투자하는데 불편함이 네. 없거든요. 그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과거에 금융 회사들이 그 약간 주장하는 포트폴리오가 주식 60, 채권 40이었다. 근데 과연 채권이 지금 채권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식 60, 채권 20, 비트코인 20 정도로 들고 가는 게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포트폴리오에 담기 불안할 정도로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변동폭이 커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괜찮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낸 보고서를 보잖아요. 그 보고서를 보면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2.55%를 만약에 편입을 할 경우에 변동성을 줄이고 오히려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고요. 만약에 6.5%인가를 포함을 시키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 가운데 약 2.5%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치면 오히려 다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는 다른 자산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지금 라고 합니다. 넘어가고 있어요. 잠깐만. 네. 저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 개인 포트폴리오의 2.5%가 얼마 안 되죠. 네,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예. 네. 얼마 안 되긴 비하 발언 하지만 아니었고요. 예. 네. 2.5 넣는 것도 많이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장기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기 상승 가능성이요. 얼마까지 오를 걸로? 저는 일단 연내는 한 그 10만 달러는 보고 있고요. 1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억이 1억이 좀 넘네요. 넘죠. 장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장기로 정말 제 느낌에는 그 이쪽에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그런 짤이 돌거든요. 아빠는 젊었을 때 비트코인이 1억밖에 안 했는데 안 사고 뭐 했어요라고 이제 아빠를 이제 타박하는 그런 짤들이 돌아요. 네, 요즘에 삼성전자 주식할 때 나오는 얘기죠.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그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요. 2018년에 그 급등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는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작은 언덕. 네.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큰 언덕에 지금 비하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네. 작은 언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2018년 상황만 해도 야, 저 가격을 어떻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장기 상승 가능성을 믿지만 그 와중에 정말로 가격 변동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트코인 생각하면 다 이렇게 오를 것 같잖아요. 느낌에.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오를 거라고 다들 믿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안 오르고요.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면 재수없게 내가 요 꼭지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인고의 세월을 몇 년을 건져야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립식 투자를 추천합니다. 자, 그 포트폴리오를 약간 그 안정화시키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산을 분산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비트코인 얼마. 그렇죠. 자산을 분산하는 거 말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시간을 분산하는 겁니다. 시간을 분산하는 방법은 바로 적립식 투자. 그게 비트코인이 뭐 6천만 원이다 그래서 6천만 원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조금씩 살 수 있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저는 상당히 초고 위험 투자자라서 제가 그 월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대출금 갚는 거. 그걸 빼고 나머지 돈은 적금을 하듯이 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매달. 그래서 제 평균 수익률을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400만 원 할 때도 사봤거든요. 제가 그때 300만 원 떨어졌을 때도 샀습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도 샀어요. 계속 샀어요. 가장 최근에 산 건 6,300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올라서 좋고요. 떨어지면 이번 달엔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휴대폰도 있고 실제 존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가치한다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이래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와닿을 수 있는 이게 코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의 호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앞만 말해봐야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테슬라가 투자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이게 괜찮다고 하더라. 레이 달리오가 한번 좀 다시 보자.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거의 뭐 이제 돈을 버리는 거다.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돌아섰어요. 어떻게 믿을래라고 할 때 야 그냥 제가 가서 믿어가 아니라 야, 이런 사람들도 믿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테슬라나 캐시우드가 조금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간 헤지펀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던 폴 튜터 존스나 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스탠리 드라켄밀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8,000조를 굴리는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적격 투자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가 이게 오늘 이제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 나온 네, 부분인데 3월 18일 3월 18일 그 미국 시간으로 3월 17일날 기사를 냈죠. 네네. 부자들한테 CNBC에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건 스탠리가 펀드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 펀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투자은행들에서는 고객들한테 이거 추천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그 자산 규모가 200만 달러 이상인 고객들의 대상으로는 이러이러한 펀드를 추천해도 된다라고 이제. 근데 또 다른 금융기관 어디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이런 데서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식의 그렇죠. 얘기도. 이게 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뭘로 넘어가는 혼돈의 맞아요. 시기다라고 봐야 맞아요. 되나요? 그래서 믿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재 가치가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믿음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하는 달러나 원화는 정부가 보증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 진짜 그야말로 공동체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 어느 순간 이 믿음이 무슨 계기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가치가 그 어느 날 갑자기 0원이 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그렇지 않을 않을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테러 아니면 마약 이런 네, 자금으로 맞아요.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따져보면 검은 돈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글로벌로 이루어지는 약간 음성적인 거래, 테러 자금의 95% 이상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를 이제 약간 나쁜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막아야 되나요? 비트코인을 중개하는 곳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철저하게 보고 의무를 진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이제 아까 제가 거래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래소나 그런 이제 기관들을 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 인증 이걸 이제 확실하게 받는 그런 절차를 강화한다는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테러 자금으로 쓰이는 걸 막는 식의 규제를 할 거지. 아니 그렇게 된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익명성이 아니라 이제 가명성이라고 보거든요. 가명성이에요. 이제 원래 달러보다 더 투명해요. 음.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하는 순간,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하는 순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른바 저희가 몇 년 만에 또다시 광풍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게 지난번과 분위기는 약간 다르다 이런 네네. 분위기도 있고 아니야 이번에도 일시적일 거야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2017년에 그 사실 가격을 끌어올린 건 동아시아의 개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른바 글로벌 시세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 그 김치 프리미엄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0%까지 본 것 같아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워낙 국내 투자자들 투자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글로벌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수급 상황이 이쪽으로 확 몰리면서 동아시아 개인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난해 10월에 페이팔이 우리 앱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랐고요. 그 앞서서 조짐이 보인 게 뭐냐면 나스닥 상장사가 갑자기 비트코인 투자했다라고 8월에 짠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 앞서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5월 달에는 패지펀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폴 튜터 존스가 내가 실은 비트코인을 샀어라고 딱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난해 기관들이 샀다라는 증언들이 속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이팔이 약간 트리거를 당기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상승은 북미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북미 기관. 네. 예. 그래서 계속 더 갈 것이다. 더 갈 것이다. 사실 우리 개인들은 매매를 좀 빨리 하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엄청 신중하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신중하게 투자한 자산을 1-20% 먹자고 투자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굉장히 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아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압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죠.
제가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그림을 팔았어요. 그 NFT라 네, 그러나요? 넌 펀저블 토큰이라 그래서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고 어. 그거에 비트코인 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옆에 뭐가 또 하나 등장했어요. 네. 그게 NFT라는 건데 어. 그게 어떤 겁니까 정확히? 정품 인증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품 인증서 그림이던데 그림을 얼마에 팔았다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그림을 약간 책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원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복제본을 갖고 있거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있네? 블록체인 기술 통해서 원본에다가 진짜 정품 인증을 해준 거예요. 이건 진짜야. 라고 아우라를 부여해 준 거죠. 그게 미술 작품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미술 작품도 있고요. 최근에 탑샷이라는 그게 되게 요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뭐 르브론 제임스가 덩크슛 하는 장면을 그 디지털로 만든 네. 거예요. 약간 그냥 보면 짤이에요. 짤. 네, 자. 그게 정품이에요. 네. NBA가 인증한 정품. 그럼 그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팔립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짤이랑 보면은 감동이 다릅니까? 저는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정품이라는 맞아요. 인증된 정품이라는 네, 특수성.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NFT는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NBA 그 농구 선수들 카드가 NFT 카드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예를 들면 명품백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인증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에다 입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NFT 투자를 하면 어떻게 투자해요? NFT 관련 일종의 테마주라고 표현할게요. 네. 최근 한 달간 거의 뭐 적게는 5배, 많게는 국내? 몇십 배. 해외? 이게 코인 시장은 국내외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요? 다 어차피 네.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엄청 급등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뜬다고 하니까 그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NFT가 거래되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토큰들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고요. 예, 그거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자, 지금까지 벌써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가지 못하면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조바심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고란 기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공부할 수 있는 책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살펴보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TV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기 쉬운 경제 뉴스 고란 TV, 알고란 TV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세요.